장영현 교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보내주신 두 천사, 아니 게스트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인 원재훈입니다. 줄여서 원시인이라고 합니다. 장영현 선생님을 너무나 좋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원시인하고 같은 동네에 사니까요. 저도 원시인이긴 한데 제가 원시인 될까고 자주 안 만납니다. 저는 이건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집필 태도는 꿀벌에 많이 비유하시거든요. 날개가 꿀벌의 몸뚱이보다 훨씬 작은데 열심히 맹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글을 쓴다고 했으니까 아마 선생님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퇴고를 하실 거예요. 아름다운 문장인지 아닌지는 확인하는 방법이 되게 쉬운데요. 소리내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문 기사를 한번 소리내 읽어보세요. 어떠실까?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내용도 안 좋고 워낙 책들을 안 읽으니까 우리 원시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 읽기의 원시성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안 웃으시네. 원시인이나 원시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문학은 역시 저도 그런데 19세기 브론테 자매들의 이야기 가장 쉽고 재밌습니다. 제인애부터 시작해서 중세 소설 얘기하니까 좀 내가 밀린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테 신곡과 메디슨 카운티다를 하나 추가하고 왔다 갔다. 19세기 소설. 그러고 보니까 또 몽테크루스토 백작도 또 생각이 나는데 시인인데 한국 소설을 좀 추천해 주세요. 근데 지금 한국 소설 계속 생각하다 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씨 알고 있어요? 저도 모르는데 깜짝 놀랐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장영현 선생님을 번역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죠. 예. 선생님 번역 제대로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고 장영희 교수의 문학과 사랑을 주제로 한 CJ 도너스 캠프 꿈키움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샘터 출판사의 이미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는 문학과 사랑이라는 주제가 좋아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장영희 교수님을 또 생전에 좋아하셔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장영희 교수님은 생전에 번역가, 에세이스트, 영어 교과서 집필자로 활발하게 활동하셨습니다. 문학 전도사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하신데요. 장 교수님이 쓰신 문학 에세이를 읽고 나면 지금 당장 서점에 달려가서 그 책을 사서 읽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네, 교수님이 쓰신 책들 문학의 숲을 거닐다, 생일, 축복,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등의 책들은 서점에서 여전히 스테디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접 장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교수님은 6년 전 5월 9일 세상을 떠나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장 교수님을 대신해서 두 분의 게스트 원재훈 시인과 도서평론가 이건우 교수님을 모시고 북토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영희 교수님의 문학과 사랑을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장 교수님의 생전 모습을 동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짝사랑이란 삶에 대한 강렬한 참여의 한 형태다. 충만한 삶에는 뚜렷한 참여의식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환희뿐만 아니라 고통 역시 수반하게 마련이다. 짝사랑이야말로 성숙의 첩경이고 사랑 연습의 으뜸이다. 학문의 길도 어쩌면 외롭고 고달픈 짝사랑의 길이다. 안타깝게 두드리며 파헤쳐도 대답 없는 벽 앞에서 끝없는 좌절감을 느끼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만이 마침내 그 벽을 허물고 좀 더 넓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된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이여 당당하고 열정적으로 짝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고 신을 사랑하고 학문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저 푸른 나무, 저 높은 하늘을 사랑하고 그대들이 몸담고 있는 일상을 열렬히 사랑하라. 사랑에 익숙지 않은 옹색한 마음이나 사랑에 통달한 게으른 마음들을 한껏 비웃고 동정하며 열심히 사랑하라. If I can stop one heart from breaking, I shall not live in vain. If I can ease one life re-aching, or cool one pain,
or help one fainting robin onto his nest again, I shall not live in vain.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 아니리.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다면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 지쳐있는 한 마리 울새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영상을 직접 보니까 교수님을 실제로 이 자리에서 뵙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저자를 대신해서 장영희 교수님의 가족, 그러니까 큰 오빠 되신 장병 선생님께서 대표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희가 저희 곁을 떠난 지 한 6년이 지났습니다. 장영희 교수는 누구보다도 문학의 힘을 믿은 사람입니다. 문학이 삶의 용기와 사랑, 인간다운 삶을 가르친다고 믿었고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강의를 했습니다. 문학의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주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How to live,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다른 하나는 How to love,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문학입니다. 영희가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는 책을 낼 때 원래 하고 싶었던 제목이 문학의 숲에서 사랑을 만나다 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문학의 숲에서 사랑을 받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CJ 나눔재단 이용권 국장님의 환영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장영희 교수님의 오빠 되시는 장병우 선생님과 또 가족분들도 함께 오셨습니다. 가족분들 잠깐 뒤에 계시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좀 맞이 환영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J 도너스 캠프는 2005년도에 이재현 회장님께서 사람을 키우고 나라를 키운다라는 그런 그 나눔 철학을 가지시고 10년간 지역 아동센터 또 그룹홈 분교 학교에 이렇게 후원을 해온 그 사업입니다. 그 10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의미 있는 자리에 그 계획에 의해서 또 만들어졌고 저희 지역 아동센터에 함께 지금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어떤 꿈의 이야기 또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느낌, 글을 모아서 이렇게 선별해서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출간이 될 수 있는 큰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꼭 요 문예집을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문학의 힘과 또 고 장영희 교수님의 사랑의 힘을 느끼기를 원하시는 또 새롭게 재충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깊은 깨달음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장영현 교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보내주신 두 천사, 아니 게스트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고도게임이라는 책을 내셨고 문학 전문 방송 진행자로도 활약하신 원재훈 시인님, 그리고 책 읽기의 달인 호모포커스의 저자이시자 한양대 기초융합교육원 교수이신 이건우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시인 원재훈입니다. 줄여서 원시인이라고 합니다. 장영현 선생님을 너무나 좋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오늘 선생님과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교감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시인하고 같은 동네에 사니까요. 저도 원시인이긴 한데 제가 원시인 될까 하고 자주 안 만납니다. 제가 후배고요. 원시인은 이제 시나 소설 다 쓰시고 저는 남이 쓴 책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이건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가 섭외를 드리긴 했지만 생전에 장영현 교수님과 이렇게 잘생긴 두 분이 어떤 인연이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우선 그 책으로 먼저 만났죠. 저는 장 선생님의 책을 먼저 보고 TV 프로그램에서 선생님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만났는데요. 아까도 잠깐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저 곁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 과장이나 수사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뭔가를 생각하게 했어요. 그 뒤로 선생님 뭐 교수실 찾아가서 놀기도 하고 항상 선생님한테 부탁도 많이 드리고 뭐 책 내면 선생님 글도 좀 받으려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인연이 쭉 이어졌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제가 굉장히 짝사랑하다 먼저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좀 차분히 나누겠습니다. 이건우 씨. 예, 저는 그 옛날에 샘터사하고 문장이라는 데서 우리나라 유명하신 선생님들 모시고 강연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회를 봐서 기억나는 건 장영희 교수님하고 최재천 교수님. 그 당시에 또 장영희 교수님 강의 들으려고 그 청소년들이 좀 많이 왔었어요. 장영현 교수님한테 왜 이렇게 청소년 팬이 많은가 했더니 영어 교과서 저자이시잖아요. 중학교 과정 아이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따뜻하고 이해하시고 유머를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받았던 아주 깊은 인상은 주최 측이 큰 실수를 해갖고 특히 문장 쪽이 거기가 누구나 장영현 선생님 몸이 불편하신 걸 아는데 엘리베이터 시설이 잘못돼 갖고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당하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한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불친절함이 아니라 나를 비롯한 유사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부족이라는 부분에서 항의를 하셨고 상당히 제가 봐도 엄청난 실수를 한 건데 근데 강연장에 오셨을 때 그 대중을 다하시는 태도는 전혀 그런 게 없이 일단 청소년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또 역시 상당히 많은 교양이 있는 내용으로 말씀하실 때 그런 것 자체만도 제가 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저는 그런 인연이 있었고요. 저도 이제 우리 원시인처럼 TV에 나와서 책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같이 출연한 적은 없는데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문학에만 이렇게 제한되신 게 아니라 일반 책까지 그러니까 책을 통하여 세상과 소통하는 매체나 사람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으시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어서요. 역시 또 상당히 저도 기쁜 마음으로 만나 뵙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오늘 게스트 참 잘 모신 것 같습니다. 네, 원재훈 시인님이 어느 방송에 나오셔서 장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글 잘 쓴 에세이스트라고 말씀하신 걸 들으신 적이 있는데요. 장 교수님의 글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매우 간단하죠. 글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좋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장 선생님의 글 쓰는 태도가 일단 좋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다들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집필 태도는 꿀벌에 많이 비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날개가 꿀벌의 몸뚱이보다 훨씬 작은데 열심히 맹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글을 쓴다고 했으니까 아마 선생님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퇴고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글들은요 특별한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이 고친 글입니다. 제 주위에 있는 소설 쓰는 친구나 시 쓰는 친구 중에서 글 좀 잘 쓰는 친구들은요 몇 달 동안 10번 이상 퇴고를 한 걸 갖다 주고 출판사 직원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초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 선생님이 글 쓰는 태도를 보고 문장을 보면은 정말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될지 배울 수가 있어요. 전 지금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세이를 쓴다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죠? 시나 소설은 천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에세이스트는 천재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본인이 천재는 얘기를 아니, 전 천재가 아닙니다. 이거 짚고 넘어. 전 천재가 아니라 꿈이 하나 생겼어요. 대가가 되고 싶어요. 고장이. 좀 오래 살아서 좋은 작품을 좀 쓰고 싶어요. 그런 꿈은 생겼는데요. 선생님은 정말 그렇게 각고의 노력으로 문장을 다듬은 게 제 눈에 보이고, 여러분 문장 읽을 때 진짜 쉽고 좋은 문장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노력했겠구나. 그리고 이게 또 있어요. 왜 좋냐면 선생님은 자기가 아는 것만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도 제가 모르는 거 막 아는 책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자기 전공, 아까 TV 잠깐 보니까 거기 한 줄기 에밀리 디킨슨 시집을 보고 읽으셨잖아요. 강은교 시인이 아마 번역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시인이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번역 잘하시는데 이거 하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제 전공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게 아직도 그 표정, 얼굴, 그리고 항상 이렇게 유머로 웃으면서 내가 뭐라고 그래도 웃으면서 대답해주고 항상 남을 칭찬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부탁하면은 저를 이렇게 치켜 세워주시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어떤 삶의 태도가 문장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거죠. 이번이 작은 소책자 이거 보시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낄 텐데요. 선생님은 아마 수없이 많은 밤을 그 문장을 고치느라고 보내셨을 겁니다. 그게 이 글로 남았으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것은 살아있는 거죠. 죽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미문인 시죠.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이 아름다운 문장인지 아닌지는 확인하는 방법이 되게 쉬운데요. 소리내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문 기사를 한번 소리내 읽어보세요. 어떠실까?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내용도 안 좋고. 요새는 또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그 텔레비전 뉴스가 다 기사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 아나운서 기분 한번 소리내 읽어보세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모국어를 굉장히 이렇게 학살하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에세이를 소리내 읽어봤을 때 미문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글 쓰시는 분들이 일단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뭐 7, 80년대 활동하신 분들은 또 영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 글은 우리나라의 에세이스트 가운데 흔하지 않게 소리내 읽었을 때 굉장히 좋은 글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말은 또 거꾸로 뭐냐면 장영희 선생님 글을 소리내 읽으면 우리말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장영희 선생님 글은 바로 이렇게 소리내 읽어봄으로써 우리말의 표현에 문장의 좋은 부분이 뭔지를 알아서 나중에 다른 사람 글이나 내 글을 평가할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교양이 있는데 제 이제 외삼촌이 뉴질랜드에 이민 가서 잘 살고 있는데 이 양반이 대학생 때 그룹 사운드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70년대 그룹 사운드를 하니까 다 팝송이죠. 한국에 오게 되면 이제 뭐 오히려 K-팝이 유행하고 막 이러니까 약간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가요라는 게 아무튼 시장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사랑 타령만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 팝송을 보게 되면 워낙 장르가 많아서 사회에 대한 참여나 저항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너무 팝송을 안 듣는다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어 잘하는 너가 잘났다 제가 속으로긴 했지만 장희 선생님 글은 바로 한국 문학이 주를 이룬 사회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미 문학의 강점을 또 드러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이건 절대 우열의 문제는 아니죠. 장 선생님이 영미 문학이 우리에서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전공 분야고 또 우리 원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는 분야에서만 말씀하시는데 선생님 글에 보면 영미 문학에 대한 이해, 바탕, 그걸 통해서 보편적 어떤 가치 이걸 우리가 공유하도록 해주는데 사실은 장 선생님 글을 읽어보면 짧은 글이라 할지라도 영미 문학에 대한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삶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 문학을 통해서 우리 목으로 써 있는 거울로 우리를 반성하게 한다면 또 장 선생님 글은 우리가 알고 영미 문학의 또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반성하고 선생님이 또 늘 말씀하신 사랑의 가치를 또 이해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또 교양적인 가치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고 또 그 글에 힘이 있지 않나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사람에 대한 애정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외로울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떤 사회적 성취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의 토양을 삼아서 결국은 사람에 대한 애정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정말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네요.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 글을 소리내서 읽었어요.
아, 그 기억이 나. 그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잘 읽혀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역시 굉장히 지성적이죠. 저 굉장히 감정적이고. 저는 문명인입니다. 제가 아주 열등감을 느껴서 같이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엮어가지고 난 몰랐어요. 네, 저는 사실은 출판사 관계자로서 요즘 되게 책들이 금방금방 나오고 사라지는데 장 교수님 책은 사실은 꾸준히 계속 나가고 있는 이유가 궁금했는데 두 분의 말씀 들으면서 또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장 교수님은 생전에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문학 작품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문학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는가를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문학의 궁극적인 주제가 사랑이다라는 것에 두 분은 동의하시는지요? 예. 아유, 당연하죠. 예, 너무나 당연하죠. 문학의 궁극적인 주제는 사랑입니다. 근본은 다 사랑이에요. 선생님은 사랑을 이렇게 우리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 이제 자기 문학을 또 영미문학을 또 얘기하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전 다가오나 생각이 계속 사랑이. 근데 선생님은 선생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선생이면서 학생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이면서 문학소녀예요. 아, 이게 나한테 이렇게 녹아 들어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또 선생님은 필자이면서 독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중성이 선생님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있잖아요. 저 선생님 볼 때마다 이렇게 많이 느꼈던 건데, 뭐 서강대 가서도 느꼈고 학생들하고 만나면 느꼈는데,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 학생, 독자에게 사람 쳐다보는 눈빛이 책을 읽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을 때가 있어요. 화사하게 웃으시, 저 표정 그대로거든요. 실제로 마주 앉아서 이렇게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면 정말 이분이 나를 책을 읽듯이 읽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날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문장들을 이분들이 발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서로 남녀가 사랑한다든지 뭐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한다 이런 사랑이 서로의 마음을 결을 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은 영미 문학을 통해서 비록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하지만 그게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은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학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데서는 저는 절대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문학이라는 것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타인에 대한 공감이거든요. 우리는 늘 사랑이라는 단어를 놓고 보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죠. 이해 거꾸로 하면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문학은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해받겠다고 안달복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랑 전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끼리의 사랑 얘기가 가장 드라마틱한 게 바로 그럴 수밖에 없죠. 융이라는 심리학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결혼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뭐 여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또 혹시 또 독신자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심리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한 인간이 심리가 가장 안정이 되는 것은 결혼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랑 전혀 반대되는 상극과의 결합을 꾀했기 때문에 가장 인격적으로 성숙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면적으로 사랑해서 그 사람과 함께 결합이 된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열어간다는 것은 한 개인의 인격 성숙의 과정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모든 문학은 결국 최고의 자리에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건데 그럴 때 우리도 역시 융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번 책에서 선생님이 저는 선생님이 이미 읽었던 글도 있어요. 그 역자 후기에 쓰셨던 글도 있고 근데 상당히 다양한 사랑의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또 감동 깊게 읽었던 대목이 서문인데 뭐니 해도 제가 이제껏 본 사랑에 관한 말 중 앞권은 논어 12권 10장에 나오는 애지옥 기생, 즉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게끔 하는 것이다 라는 이 구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다 읽기 전에 앞부분부터 상당히 전후를 하면서 읽었거든요. 우리가 타인을 이해한다, 나랑 다른 존재를 이해한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일반 독자인 줄 알았는데 마침 대부분의 오신 분들이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딱 맞는 게 아닐까? 그렇죠? 선생님들이 지금 오신 장영희 선생님을 기억하시고 장영희 선생님의 문학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뭔가 힘을 좀 얻으시고 이 자리에서 뭔가 장영희 선생님 메시지를 마음에 간직하고 싶다면 저는 장영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궁극의 자리에 선생님들이 계신 게 아닌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가정에서 학대받고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르치고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문학에서 말하고 했던 연인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자리에 가는 사랑
바로 선생님들이 바로 장영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자리에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요. 역시 그 이 교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파블로 네루다 시중에서 나는 터널처럼 고독했다 혹은 외롭다 이렇게 번역되는 시가 있죠.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걸 지금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선생님의 사랑의 방법이 터널처럼 고독하고 외로운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이번 책에 나와 있는 작품들 뭐 에밀리 디킨슨을 포함해서 여러 작가나 그 대상자들이 굉장히 불우한 사랑을 한 사람이 많죠. 대표적으로 예이츠 같은 경우가 정말 평생 짝사랑하다가 그렇게 간 사람들. 근데 그 가치가 왜 빛날까 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터널 같은 것이다. 문학도 결국 터널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만 지나면 뭔가 다른 관계가 아까 조금 전에 이건우 교수가 얘기했던 그런 관계 형성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편에서 문학은 항상 서 있어야 된다. 그 자리가 사랑의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사실은 모든 문학들이 연인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회적으로 소수자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저희가 어떻게 더 진정으로 그들의 삶의 환경을 개선할 것인가에 고민해보자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이 이 글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우리의 문학과 사랑, 그리고 타자에 대한 배려, 누군가를 살리는 사랑의 얘기는 다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그래요. 예. 맹자의 측은주심도 생각나게 하고 그렇죠. 예.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장영희 선생님을 번역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죠. 선생님 번역 제대로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선생님의 생각을 번역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죠? 번역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선생님 번역문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아주 그게 키포인트 같아요. 오늘 이 이따위와의 토크의 키포인트 같습니다. 선생님 글을 꼭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경험 하실 겁니다. 우리가 문학을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 작가는 어떤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냐면 자기 삶의 어떤 고통스러운 부분을 문학적으로 자꾸 승화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아픔을 그 작가가 겪었거나 또는 남이 겪은 아픔을 공감해서 언어로 이렇게 형성해서 우리를 이해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환경은 문학에 대해서 가치를 낮추게 있고 안 읽어도 되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좀 문학을 좀 읽는 자세가 필요하다. 겪지 않은 고통을 독자 입장에서는 겪은 사람이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쓰는 언어의 결정체를 우리가 접하는 거잖아요. 또 선생님이 바로 그런 작품들을 자꾸 권해주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뭐 사랑설레 하고 있지만 우리 문학 또 선생님이 좋아하셨던 영미문학 이런 문학 작품을 좀 읽는데 좀 등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장영희 교수님이 사실 제일 안타까워하셨던 게 논술형 독서의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제대로 읽기도 전에 숙제처럼 받아들이니까 재미를 느낄 수 없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책 읽기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책을 읽어야 될까요? 사실은 책 읽는 마음이 자꾸 줄어드는 현실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외로워야 책을 읽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뭐 사실은 우리나라 이렇게 독서력이 떨어진 거를 보면 스마트폰하고 딱 일치해요.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거하고 사람은 짬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짬이 많이 나는데 그게 외로워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내 스스로가 충만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겨내려고 뭘 메우려고 하는 게 책 읽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외로워질 수 있을까? 그런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나를 끊어내는 거거든요. 접속을 끊어내야 되는 거죠. 더 많은 성과, 더 많은 성취, 물질적 욕망, 그리고 사회적인 권력 이런 관계로부터 나를 끊어내야 외로워질 터인 거고 그러면 이거 또 하나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지금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형성한 또는 다른 사람의 지식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책들을 읽어서 나를 더 성장시키겠다는 마음이 없이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사실은 그런 게 제도적으로 막혀 있죠. 외롭지도 않고 또 자기를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더 학대하는 너무나 많은 성취욕이 앞에 놓여 있어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 모두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다시 긍정적 의미에서 외로워질 수 있고 긍정적 의미에서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움트기 시작하면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책을 읽어 나가겠죠. 특히 이제 그 불안한 환경에 놓여 있는 또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아이들은 자기애가 좀 부족하고요. 삶의 어떤 조건의 개선에 대한 의지가 약한 면이 있는데 저희 관점에서 보면 그런 아이들일수록 책을 읽게 해주시면 가장 오래가는 스승을 만나게 해주는 거거든요.
물론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그 아이들 책을 읽게 만든다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렵습니다. 사실 뭐 아무리 이렇게 디지털 세상이 됐고 스마트폰이 온 세상 사람들 주머니에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책을 안 읽는 나라는 드물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미래적 가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래 세대를 그 주축이 될 아이들에게 외로움과 사랑의 마음으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수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갑자기 지그문트 바우만 생각이 나는데요. 그 사람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책에서 일주일인가 한 달인가 한 일주일 같아요. 문자 메시지를 3,000번인가 3만 번 보낸 여학생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걔는 정말 고독할 시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관계가 연결이 안 되면 한순간도 단 1초도 혼자 못 있는 사람이 도대체 뭘 하겠냐는 겁니다. 그 관계 끊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 설명이 부연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좀 고독해야 돼요. 논술형 독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책은 즐거워야 읽는 거거든요. 즐거워야. 그러니까 막상 책을 읽어라 하면 저도 대형 서점에 나가보면 뭐 어떤 책을 골라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좁혀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좀 좁혀서 들어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책을 좀 읽게끔 해야 된다는 키워드인데요. 그게 뭐냐? 저는 그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문학은 쉽게 뭐 하이데거나 융이 얘기한 어려운 그 얘기를 문학은 쉽게 얘기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문학 가장 큰 것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창동 감독 작품이나 좀 이렇게 좀 문학적인 작품이라는 보면 대부분 그 좀 가난하고 못 살고 이렇게 더러운 사람들 얘기하고 불행한 사람들 얘기. 대체 왜 그럴까요, 그죠? 그래서 문학은 이렇게 뭐 좋은 것만 얘기하면 문학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수진 장군을 얘기하기보다는 이수진 장군 밑에서 이름 없이 죽어간 고통받는 한 병사를 얘기하는 게 제가 보기엔 문학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학이 결국 그런 면에서 본질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발견해야 되면 좀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책들을 안 읽으니까 교육적으로 강제성을 통해서도 읽어보게 하겠다, 또 제도적으로 읽어보겠다는 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 읽기의 원시성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안 웃으시네. 원시인이나 원시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웃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즐거움이죠. 남을 가르치는 분들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위신에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책을 좋아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나도 사실은 나이가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가르쳐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의외로 나도 재미있고 즐거운 얘기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책 읽기가 연결되지 않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면 즐거운 책이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논술형 독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놀이방 같은데 그런 교육시설에 저는 만화부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일단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종이에 활자가 찍힌 매체를 향유할 수 있는 그것이 갖는 기쁨을 좀 누리도록 해주시고 그런 아이들이 차분차분 그러니까 그림책 읽고 동화 읽고 이렇게 자꾸 유도해 주는 게 좋죠. 우리나라는 보면 만화는 읽지 말라고 하는 부모도 학습 만화는 사다 주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그 책의 세계, 책의 숲의 세계에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한 조금 더 소통하는 그런 자세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루소의 에밀을 보면은 14세까지인가 절대 책을 못 읽게 하잖아요. 자연 그대로 놔둬야 된다고. 이놈은 사회가 다 망가뜨렸기 때문에 놔둬야 된다. 근데 딱 한 권의 책을 권하죠. 그게 뭐냐면 로빈슨 크루소죠. 굉장히 재밌는 얘기잖아요. 그죠? 딱 한 권의 책은 읽으라 루소가. 그 아마 굉장히 에밀은 만들어낸 아이니까요. 루소가 이런 아이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만들어낸 아이잖아요. 걔한테 딱 한 권의 책을 권하는 로빈슨 크루소거든요. 혼자 살아나가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결국 인생 그런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갑자기 생각난 게 주문을 아직 못했는데 오늘 가서 당장 해야 되겠어요. 피터팬을 갖다가 장영 선생님 아직 못 봤어요. 너무나 보고 싶은 책인데 이것저것 볼 책이 많고 하니까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얘기 들으면서 장현 선생님 피터팬을 꼭 봐야 되겠구나. 피터팬 저 다시 많이 꼭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 힘 정말 위대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문학을 통해서 사랑을 얘기하신 것도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것도 동의하실 텐데 논술도 잘 하게 돼 있다고 좀 보게 됩니다. 예. 원래 그렇죠. 그렇죠? 예, 논술로 하면은 책을 대학에서 학생들 만나보면 어렸을 때부터 논술 교육 받은 애들은 책을 안 읽는 애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서요. 예, 근데 오히려 자기가 좋아해서 책을 읽은 아이들은
논술만 보고 대학 들어온 애들도 있죠. 네, 그럴까. 뭔가 좀 선호가 달라요. 바뀌어서 네. 아이들을 오히려 병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장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책은 주머니 넣고 다니는 꿈이다라는 말씀 있으셨는데요. 두 분이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두 분 다 이제 글 쓰시는 분들이신데 내가 생각하기에 사랑이란 무엇인가? 뭐 본인 생각하시기에 뭐 다른 사람에 대한 정의도 괜찮고 사랑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선생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던 문학 작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예. 제가 아직까지도 사실은 나이가 이제 계속 들어가고 근데 아직도 계속 문학을 하고 좋은 소설,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80살이 됐건 90살이 됐건 좋은 작품 하나 쓰는 거장이 되는 게 지금 목표예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환갑이 되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면은 한 70, 80 이렇게 계속해서 톨스토이 같은 작품을 하나 써서 천재가 아님을 전 이렇게 뭐랄까 그걸 좀 이렇게 뒤집어 버리고 싶어요. 난 천재는 아니었지만 거장이 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게 사실은 뭐 용기겠죠. 저는 그건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희망 같은 거 갖지 마세요. 희망은 너덜너덜한 거예요. 용기를 가지세요. 용기를. 희망은 자기 기만입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처럼 인간관계라는 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살아온 경험에 의한 거거든요. 근데 왜 계속 사랑을 얘기할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자기가 확실히 쓰고, 저도 제 딸한테 딱 한마디만 하는데요. 남자를 좋아할 때는 네가 완전히 선 다음에 누굴 좋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완벽한 존재라는 게 뭐냐면 네가 밥벌이 하고 이런 거예요. 너의 자아감이 성립했을 때 한 남자를 사랑하고 결혼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사랑을 알고 싶어서 지금 문학을 해요. 그리고 전 제일 좋아하는 문학 작품은, 요 질문은 제가 꼭 좀 잘 대답하고 싶어서 사실은 준비를 했어요. 요 질문 하나만 나머지 메모인데 뭐냐면 저는 베아트리체예요.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베아트리체가 제 사랑의 문학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신곡을 다시 한번 읽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별로 어려운 작품이에요, 사실은. 그게 왜 어렵냐면 임명, 지명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임명, 지명 모르면 주 달려 있거든요. 주 그냥 건너 떼어버려서요. 뭐 누가 나왔다, 뭐 제우스가 나왔다, 알고 보면 별거 없어요. 이게 예술을 그렇게 막 쓰고 그랬다. 그러니까 임명, 지명 꼼꼼하게 하면 좋죠.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편 읽다가 이거 엄청나게 많은 임명, 지명 나오고 대충 상황만 이놈이 피렌체에서 뭔가 나쁜 짓을 하는 놈 같다. 이게 잠깐 그려지거든요. 제가 나쁜 독서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정해 주실 거예요. 그럼 그냥 넘어가는 거야. 본질을 봐야 될 거. 끝까지 가면 나중에 머리 색 달린 악마가 계속 뜯어먹자는 거. 배반하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그죠? 묻는 거 안. 그리고 연호편 넘어가면 얼마나 좋죠. 연호편 넘어가면 또 재밌거든. 천상편을 베아트리체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학 작품 중에서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내일은 변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제일 좋은 작품은 단테의 신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드디어 베아트리체를 만나서 천상에 올라갔을 때 그 감동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테의 신곡 추천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 사랑은 결국 예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 같습니다. 희생양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은 원래 크리스찬이 아닌데 자기가 연구를 하다가 개종을 합니다. 기독교로. 그래서 그건 뭐냐면 예수가 죄가 없는데 죄 있다 고발돼서 죽은 거잖아요. 그때 그래서 다시는 그런 희생양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양이 된 거죠. 진정한 사랑은 더 이상의 희생양을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자기를 헌신하는, 종교성을 떠나서 진정한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하는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야말로 그런 사랑을 살기 때문에 종교가 됐다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최고의 사랑인 것 같고요. 문학은 역시 저도 그런데 19세기 브론테 자매들의 이야기 가장 쉽고 재밌습니다. 제인애부터 시작해서 영국의 17세기부터 19세기 셰익스피어부터 브론테 자매까지의 사랑 얘기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읽으면 그냥 아주 단순한 단선적인 러브 스토리인데 많이 교양이 쌓여서 보시면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로미오 줄리엣에 한눈에 반하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한눈에 반하면 안 됐어요. 춘향전도 대단히 위대한 건데 한눈에 반하잖아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그렇죠, 애기들이. 사랑의 발견이죠. 다릅니다. 그리고요, 이제 제인애와 같은 거 보게 되면 짝짓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무도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해요. 오만과 편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사랑의 이야기는
19세기에 창작된 영국 소설들이 많다 생각하니까요. 한번 그런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이렇게 아직 혹시 이렇게 영국 배경, 뭐 유럽 배경이 잘 안 읽히시면 이건 또 대단히 좋은 게 뭐냐면 다 영화가 돼 있잖아요. 영화가 돼 있죠. 예, 영화를 한번 보시면 배경에 대한 이해가 되니까 물론 아시겠지만 이 위대한 작품들을 2시간 반에 영화로 만든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에요. 그 대만의 이안 감독이 그 센스 앤 센시티비티라는 거 이 영화 했잖아요. 제가 대단히 놀라는 게 이 사람은 대만 사람이 유럽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너무 잘 압축해서 영상 처리했거든요. 영상으로 좀 보셔서 문화를 좀 이해하시고 직접 읽어보시면 사랑이 갖고 있는 보편적 주제 이런 데 파악하시는 데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19세기 소설 뭐 폭풍의 언덕도 생각나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중세 소설 얘기하니까 좀 내가 밀린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농담이고요. 사랑은 오래된 것으로 그래요. 그 단테 신곡보다 그걸 먼저 보시고요. 얘기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같은 책도 참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선생님, 장현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이건우 교수도 얘기했지만 문화는 거의 다 사랑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점 가서 아무거나 싹 골라도 사랑일 거예요. 하다못해 파 이야기도 사랑 얘기잖아요. 얀마타레. 그러니까 문학은 뭐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고독에 대한 얘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너무나 선택의 폭은 넓은데 저는 이제 단테 신곡과 메디슨 카운티다라는 추가하고 왔다 갔다. 네. 19세기 소설. 또 폭풍의 언덕을 그러니까 읽었었거나 읽으시면 장현 교수님 번역한 책 중에 슬픈 카페의 노래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거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네, 맞아요. 미친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데 그러면 다 아시겠지만 미쳤을 때는 파국밖에 없거든요. 근데 슬픈 카페의 사랑의 노래는 선생님도 각별히 이 작품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해석도 잘하셨고. 저는 아주 상당히 괴기스러운 면이 있어서 이게 폭풍의 언덕이 없었으면 나오지 않을 작품 같은데 잘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이거는 뭐 미국 소설입니다. 굉장히 최근에 창작된. 근데 선생님 굉장히 각별히 애정이 있으시고 그때 번역자 후기가 이 책에 그대로 실려 있더라고요. 이 책 보시고 좀 관심이 가시면 보시면 아주 또 사랑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그런 거 감안하시고 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그 몽테크루스토 백작도 또 생각이 나는데 그 예수의 사랑을 심판받을 거에서 하여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시인인데 한국 소설을 좀 추천해 주셔야죠. 근데 제가 한국 소설 계속 생각하다 왔거든요. 너무 많은데 한국 소설은 저는 역시 저는 그 광장을 최윤은의 광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 작품은 김윤수 소설 난 괜찮았어요. 예, 김윤수 소설 작가 소설 그리고 신경숙 씨 초기 소설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풍경이 있던 자리를 비롯해서 요즘 소리 나쁘다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하여간 뭐 너무 좋은 작가 많죠. 그리고 뭐 많이 있는데 생각이 잘 안 나요. 예,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문학이 또 사랑을 정면으로 다룬 작품은 별로 없네요. 제가 곧 쓸 겁니다. 네. 네, 이제 배트 좀 제가 막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도 두 분 이야기 듣다 보니까 당장 읽고 싶은 책이 막 떠오르네요. 예, 아마 이 모습 보시면 장영애 교수님 하늘나라에서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서 유쾌하게 말씀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잠깐 앉아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네, 그래서 궁금하거나 좀 도움받고 싶은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손 번쩍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들고 달려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부방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반임 반수, 반수생 딸아이 엄마이기도 해요. 제가 왜 반임 반수라고 그러냐면 사춘기 아이들을 반임 반수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니던 학교를 호련히 그만두고 반수를 하겠대요. 밤에 잠을 안 자고 청소년 소설을 읽어요. 밤을 새서. 그래서 이게 10대 때 못했던, 지금 20살인데 10대 때 못했던 이제 그런 방황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공업방에서 저희 공업방 아이들한테 청소년 소설을 좀 추천해주고 싶다고 한다면, 이제 한국 그 청소년 소설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혹시 추천할 만한 소설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요새는 청소년 시라는 장르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을 대상하는 시집을 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어쨌든 간에 청소년층이 읽어서 특히 자기 세대의 얘기를 문학으로 해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마치 텔레비전에서 청소년 드라마가 늘 이렇게 스타 탄생의 산실이 되듯이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연령과 관계없이 불문하고 청소년 읽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우리나라 출판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몇몇 출판사가 상당히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뭐 특별한 작품 이전에 사계절하고 창비가 청소년 소설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뭐 공모전을 통해서 작품을 또 뽑아서 내기도 하니까요. 현실적으로는 그 두 출판사가 주도적으로 좀 창작품을 내고 있습니다.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독일 소설이 아마 그 청소년 교양 소설, 그 교양 소설의 전통이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괴테 작품을 비롯해서 독일 소설 쪽도 그쪽 찾아보시면은 좋은 작품이 꽤 있을 겁니다. 예. 이제 그 괴테가 한 베르린 마스터의 수업 시대라든지 데미안이라든지 뭐 어린 왕자, 지와 사랑 뭐 이런 유들이 원래 교양 소설이고요. 교양 소설이라는 말은 독일어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문학에 상당히 뿌리 깊이 남겨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창작된 청소년 문학을 읽었다면 세계 문학에 있는 교양 소설을 읽어보도록 유도해 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네, 손을 번쩍 앞에 맨 앞줄에 하얀 옷 입으신 여자분께 마이크 갖다 주십시오. 예. 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장영희 교수님께서 글이 너무 그 사랑에 관한 글이 너무 굉장히 정말 그 아름다운데 제가 알기로 결혼을 안 하시고 살아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 좀 어떤 실제로 사랑의 경험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이고은 씨 알고 있어요? 저도 모르는데. 깜짝 놀랐네. 아니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제가 짝사랑했습니다, 선생님을. 요건 분명하고 나머지는 모르겠는데 이고은 씨도 모를 것 같은데. 예. 네, 고모님 대표로 말씀해 주시지요. 영희는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특히 가족을 끔찍하게 사랑했고 그리고 제자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문학을 사랑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서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어떤 진리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라는 얘기를 빼고 영희를 얘기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시면 이제 오늘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늘 행사 준비하면서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런 걱정이 무색하리만큼 너무 알차게 진행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장영희 교수님은 짝사랑은 젊음의 의무이며 성숙의 첩경이자 사랑 연습의 으뜸이라고 하셨는데요. 당당하고 열정적으로 짝사랑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생각하는 인문교양서 아우름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본 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